폭풍군단은 정말 대단한 부대입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김영복이 이끄는 특수부대로 유명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곳에 저희 같은 민간인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태민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반년이 된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참으로 평화로운 듯합니다. 시끄러운 포탄도 구토가 나오는 듯한 시체 썩는 냄새도 이곳에는 없으니까요. 이런 곳에 살아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저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소식이죠. 특히 러시아 파병 이야기는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북한이 자신의 인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꼭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군단과 함께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더군요. 특히 저는 1순위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군인도 아닌 저는 갑자기 차출이 되어 폭풍군단의 부대로 가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강당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차오름과 동시에 얼떨떨하더군요. 우리의 위대한 동맹군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임무. 이곳 폭풍군단의 상징인 김영복의 우렁찬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그저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의 낡은 책상에 앉아 노란빛 스탠드 아래서 러시아 원서를 읽던 그 고요한 밤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연필로 옮겨 적던 러시아어 단어들, 그리고 밤샘 공부 중에 잠깐 졸다가 책에 떨어뜨린 커피 자국까지 그때는 그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문제가 우리 가족을 덮쳤거든요. 새벽녘에 들이닥친 조사관들,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 그리고 창백해진 아버지의 얼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결국 그날 이후로 저희 모든 경력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랑스럽게 품었던 꿈들이 하나둘 부서져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이어지던 한숨. 식욕도 잃고 며칠씩 수용소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결국 저는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지금의 폭풍군단의 훈련소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곳에 영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어린 시절 평상시의 좁은 골목길에서 함께 뛰어놀던 그 말썽꾸러기를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말입니다. 그 장난기 어린 눈빛만큼은 여전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안남도 탄광에서 일하면서 다부져진 그의 체격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죠. 영호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온기는 마치 고향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 함께 훔쳐먹던 밭둑의 참외 맛, 여름날 시원한 대동강변에서 물장구 치던 기억, 그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나누어 먹던 점심밥의 맛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저와 영호만큼이나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준호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겨울 새벽의 칼날 같았고 날렵한 몸놀림은 숙련된 맹수를 연상케 했어요. 훈련장에서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원산 조선소에서 온 민국이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친 군대 생활 속에서도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마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았죠. 특히 그의 손놀림은 정말 신기했어요. 고장난 무전기든 망가진 차량이든 그의 손만 닿으면 마법처럼 되살아났으니까요. 그렇게 첫날 새로 만난 부대원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젯밤 어머니가 몰래 건네주신 평양 밀편의 무게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밀편을 건네시며 떨리는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 속에 담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해요. 게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굵은 눈물을 참으시면서도 억지로 지으시던 그 씩씩한 미소, 떨리는 손으로 제 군복의 먼지를 털어내시던 다정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아들, 꼭 살아서 돌아오거라 라는 말씀에 담긴 깊은 사랑과 애틋함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방울의 크기까지
저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저는 이제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아어를 전공한 것도 예기치 않게 군인이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동안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남포항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녹슨 철판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와 엔진음만이 묵직하게 울리는 가운데 매캐한 디젤 연료 냄새가 좁은 차량 안을 가득 채웠죠. 때때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마다 트럭이 크게 흔들렸고 그때마다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리가 낀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침묵 속에 숨겨진 무거운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흐릿한 창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어 보였죠. 평소보다 더 깊어진 눈매, 바싹 마른 입술, 그리고 잠 못 이루며 지새운 밤들이 만들어낸 다크서클까지. 이미 저는 전쟁으로 향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규칙한 한숨소리, 군복 바지를 붙잡고 있는 떨리는 손가락, 이마에 맺힌 차가운 땀방울. 모든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죠. 이미 몇몇 소문들이 부대 내에 퍼져 있었거든요. 러시아군이 우리를 K대대라 부르며 업신여긴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사기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트럭이 깊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옆자리의 영호와 저는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 살살 좀 해라 하며 농담 한마디 던졌을 텐데 오늘만큼은 영호도 입을 다문 채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굳은 옆얼굴에서 저는 평소와는 다른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죠. 때때로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실룩거리는 것을 보면서 영호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이 남포항에 다다랐을 때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확 밀려왔죠. 항구에는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철제 관짝 같아 보였어요. 녹물이 줄줄 흐르는 철판과 곳곳이 벗겨진 페인트는 마치 오래 방치된 시신처럼 보였죠. 특히 배 밑부분의 녹슨 자국들은 마치 핏자국처럼 보여서 불길한 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강풍에 삐걱거리는 선체의 소리는 마치 신음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배에 탔을 때 우리 소대가 배정받은 선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어요. 화물칸을 대충 개조한 듯한 좁은 공간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제 특유의 비린내가 진동했죠.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고 바닥은 미끄러울 정도로 축축했어요. 40명의 병사들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지만 실상은 정어리 통조림처럼 빽빽이 들어차야 했죠. 누군가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찌르고 다른 이의 발이 얼굴 근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항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닌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나오는 식사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죠. 회갈색의 불분명한 국물에 떠다니는 시커먼 고기 덩어리들. 민국이가 농담 삼아 이거 먹고 죽으면 어쩌지?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만큼 현실감 있는 걱정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정치교육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 지루함과 갑갑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와의 싸움은 우리의 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토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선실 아는 곳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의 러시아 군사기지는 마치 얼어붙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베리아의 한겨울도 이보다는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고 삭막했죠. 콘크리트 벽에서 스며나오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황량한 벌판은 마치 무덤을 연상케 했어요. 하지만 뼛속 깊이 스며드는 시베리아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러시아 병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우리를 바라봤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어떤 위험한 호기심 같은 것이 번갈아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경멸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차갑게 피부를 찔렀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 아스팔트에 툭하고 침을 뱉는 소리 그리고 K대대라는 별명으로 우리를 부르며 내뱉는 조롱 섞인 대화들이 귓가에 꽂혔죠. 그들은 일부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저는 러시아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저는 그들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실험용 돼지들이 도착했군. 이번엔 얼마나 오래 버틸까? 황색 피부의 쥐새끼들.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반은 죽겠지? 걔네 장군이 얼마 받고 이런 거래를 한 거야?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들 앞에서 서툰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더듬거리며 말하기도 했죠. 대신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마치 녹음기처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전 회의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북부에서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다. 헤이데데는 바흐무트 동쪽 참호에 배치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부터 순찰 일정의 패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비가 허술하다. 동쪽 철조망 근처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그리고 보급 물자의 종류와 양까지. 탄약이 부족하다. 겨울 군수품이 한 달은 더 걸린다. 등의 모든 내용을 말이죠. 밤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날 들은 정보들을 마치 암호문을 쓰듯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양말을 꿰매는 척하면서 쪽지에 메모를 하고 그것을 군화 밑창에 정교하게 숨겼어요. 혹시나 발각될까봐 글자 크기를 최대한 작게 쓰고 종이도 얇은 것을 골라 썼죠. 언젠가 이 정보들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 아니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향에서 가져온 밀편의 마지막 조각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화장실에 숨어서 차가운 타일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저를 어머니와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그 달콤 쌉싸래한 맛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누군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전쟁터로 향하는 한 병사의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한 미래뿐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저 차갑고 낯선 별들 아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저 북극성처럼 저는 꿋꿋이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비록 지금은 러시아군들의 조롱거리이자 전쟁의 소모품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르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희망이니까요. 이런 다짐을 하며 저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음 전선에 배치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낡은 AK-47 소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녹슨 철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방탄복은커녕 제대로 된 통신 장비조차 없었어요. 손에 쥐어진 소총은 적어도 30년은 된 듯 했는데 총신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고 개머리판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불길한 소리가 났죠. 녹슨 총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거친 표면이 느껴졌고 총기름 냄새는 오래전에 사라진 듯 했어요. 이게 다야? 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을 때 우리 모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소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 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육제족이라 부르며 비웃었죠. 걸어다니는 방탄벽들에게 방탄복이 필요한가? 이런 말들이 수시로 들려왔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보이는 경멸적인 눈빛, 담배의 연기를 우리 얼굴에 대고 내뿜는 모욕적인 행동들은 가슴 깊이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게다가 하루치 식량이라고 지급된 것은 버터도 없는 딱딱한 흙빵과 녹슨 통조림이 전부였어요. 흙빵은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이를 다칠까 두려울 정도였고 물에 불려 먹어야 했죠. 축축한 빵 냄새는 곰팡이 냄새와 뒤섞여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녹슨 캔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따뜻한 식사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때로는 통조림을 따는 것조차 힘들어서 군화 밑창으로 내리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터져나오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자존심도 함께 부서지는 것만 같았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그의 직감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냈죠. 창백한 달빛 아래서 그가 나직이 속삭였어요. 우린 방패막이야. 적의 화력을 유인하기 위한 총알바지에 불과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야간 작전 때마다 우리 부대가 최전방에 배치되는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준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냉소도 깃들어 있었어요. 민국이는 매일 밤 무전기를 개조하려 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했죠.
러시아군이 버린 고장난 무전기들을 몰래 수거해와서는 밤새 부품을 조립하고 회로를 연결했어요. 때로는 손가락이 다치고 피가 나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가 직접 통신할 수 있을 거야. 그의 속삭임에는 희망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촛불이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깊은 피로와 긴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용식이는 그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함경도 산골에서 다져진 그의 지리감각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죠.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그는 전초 기지 주변을 정찰하며 지형을 암기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냥처럼 가벼웠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눈빛은 날카로웠죠. 참호의 위치, 철조망의 간격, 지뢰밭의 경계선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상세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멩이를 주워 땅에 약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지우는 순간에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영호는 말없이 보급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독수리처럼 예리했죠. 버려진 탄약통에서 남은 실탄들을 찾아내고 죽은 병사들의 전투 식량을 수거했어요. 때로는 밤새 순찰을 돌며 하나둘씩 물건들을 모았죠.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그의 말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 언젠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가 차곡차곡 물건들을 숨길 때마다 보이는 굳은 표정에서 저는 그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계 근무 중에 우크라이나 포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철조망 너머로 마주친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죠. 제가 무심코 러시아 원서 구절을 중얼거렸을 때 그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를 받은 것처럼요. 당신도 그 책을 읽었군요? 그의 러시아어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헝클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교양 있는 사람 특유의 부드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문학 이야기로 시작된 우리의 짧은 대화는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수년간의 전장 경험이 묻어났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치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동쪽 경계 초소에서 3km 지점에 우크라이나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에는 지뢰가 거의 없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예민해지면서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려왔죠. 멀리서 들리는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 철조망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까지.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경비가 소홀해집니다. 특히 금음날에는 더욱 그렇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마치 제 생명줄을 외우듯이요. 밤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쪽지의 동쪽 경계 초소의 위치와 주변 지형을 그렸죠.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했어요. 용식이가 암기한 지형 정보와 대조해가면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나갔죠. 특히 지뢰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일부러 순찰을 자원해서 동쪽 초소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달빛에 비친 들판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겼죠. 웅덩이의 위치, 덤불의 크기, 참호와 철조망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였어요.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러시아군의 방패막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희미한 빛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눈물 어린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꼭 살아서 돌아오거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을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희미하게 남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11월에 혹한이 전선을 덮쳤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는 강추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의 몸을 파고들었죠. 날카로운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피부가 찢기는 것 같았고 콧물이 얼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버릴 것 같았고 차가운 공기가 기관지를 핥히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한밤중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부러질 것만 같았어요. 분화 밑창에 붙은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발바닥은 동상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우리가 입은 얇은 군복은 이런 혹한 속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솜이 다 삭아서 너덜너덜해진 동계 점퍼는 마치 그물처럼 찬바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였죠. 어깨 부분은 이미 솜이 다 빠져나가 바람 한 점이 스며들어도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장갑도 구멍이 숭숭 나서 손가락이 하나둘 얼어 들어갔고 군화는 밑창이 닳아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한밤중이면 발가락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추위는 우리의 의지조차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중에 우연히 문서보관실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러시아 장교들의 부주의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 사이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갔는데 그때 본 작전 계획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러시아어로 쓰인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다가올 작전에서 우리를 적의 화력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쓸 계획이었어요. K대대를 선봉에 배치하여 적군의 화력을 분산시킨 후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이상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 속에서 쓰린 신물이 올라왔고 손끝이 경련하듯 떨렸죠.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서서 한동안 진정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치듯 몰아쳤습니다.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의 표정은 참혹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어서 턱 근육이 붉어질 정도였고 민국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으로 바지를 움켜쥐었죠. 용식이는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저 차갑게 웃기만 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우리는 그날 밤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죠. 각자의 눈빛 속에서 저는 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숙소에서는 보드카에 취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낡은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날은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대규모 포격이 예정된 이날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거든요. 포격이 시작되면 모든 이의 시선이 전방을 향할 테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곳을 벗어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저희는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둔 쪽지들을 펼쳐놓고 촛불 아래서 밤새도록 계획을 다듬었죠. 서쪽 경계가 가장 허술하다는 걸 알아냈는데 특히 자정 무렵 순찰 교대 시간에는 10분가량 빈틈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러시아 병사들의 습관도 파악했죠. 날이 추울수록 그들은 초소에서 더 오래 웅크리고 있었고 시야가 나쁠 때는 순찰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기상예보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날 폭설이 예고되어 있었죠. 회색빛 하늘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서 시야를 가려주기를 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탈출을 숨겨줄 천연의 연막막이 될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경로를 그려보았어요. 참호와 철조망 사이의 거리, 지뢰밭의 위치, 은신처로 삼을 만한 웅덩이들까지. 준비는 은밀하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준호는 무기를 챙겼는데 그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차마 묻지 못했죠. 녹슨 AK-47 세정과 실탄, 수류탄 2개 그리고 전투용 단검까지. 그는 각 무기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는데 특수부대 출신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폈죠. 이것들이 우리의 목숨줄이야. 그의 말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어요. 민국이가 개조한 무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죠. 밤새워 작업한 끝에 마침내 러시아군의 통신 주파수를 도청할 수 있게 됐어요. 불안정한 전류 때문에 지직거리는 소리가 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교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그들의 움직임은 알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용식이는 식량 준비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모은 전투식량과 통조림까지 충분한 식량을 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죠. 영하의 날씨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목숨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배낭을 꾸리면서도 무게 중심을 정확히 맞췄어요. 등산할 때처럼 배낭이 흔들리면 안 돼. 소리가 날 테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산에서 단련된 경험이 묻어났어요. 영호가 구한 민간인 옷가지들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잠바며 바지들은 곳곳이 해진 부분이 있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죠. 이것만 입으면 적어도 멀리서는 군인으로 보이진 않을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깊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죠. 러시아군의 총알바디로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한 도전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 되자 포격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한 포성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불바다로 변했죠. 대공포의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고 포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눈보라가 휘날렸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폭발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져. 그렇게 저희 5명은 정확히 계획된 움직임으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청한 러시아군 통신을 통해 추격대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들이 지나갈 만한 곳은 철저히 피해갔죠. 귓가에 울리는 총성과 폭발음 사이로 들리는 러시아군의 교신. 3소대에 동쪽으로 이동하라. 2소대 전방 경계를 강화하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탈출로를 결정했죠. 준호의 특수부대 경험은 밤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밤과 하나가 된 듯했죠. 발자국 소리를 최소화해 눈을 밟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그의 작은 속삭임은 우리의 생존 교범이 되었어요. 특히 철조망을 넘을 때는 정말 대단했죠. 손놀림 하나하나가 수없이 훈련된 동작이었어요. 용식이의 체력은 눈 덮인 험지를 뚫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때로는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죠. 그의 넓은 등판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산악 훈련을 받은 그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첫날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타령 과정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영하 30도의 혹한이 우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입김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눈썹과 속눈썹에는 서리가 맺혔어요. 구나 밑창이 얼어서 걸을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굶주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최소한으로 아껴야 했죠.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조금씩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위장이 쓰릴 때면 눈을 녹여 마시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조심해야 했어요. 너무 많은 눈을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민국이가 개조한 무전기는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을 감청하면서 조금씩 전선을 벗어났죠. 때로는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잡으려고 밤새 귀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러시아어 통신이 들리면 저는 즉시 해석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방향을 조정했죠.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였죠. 제 러시아어 실력으로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살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 검문소 병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를 훑었죠. 다행히도 저희는 폴란드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곳의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받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죠.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구겨진 밀편 포장지를 펼쳤는데 그곳에 어머니가 남긴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아들아, 꼭 살아서 자유를 찾거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빛들이 자유롭게 반짝이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5명의 탈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K대대가 아닌 자유인이었죠. 긴 탈출 여정은 끝이 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자랐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으며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자유라는 것. 그건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베리아의 혹한도, 추격자들의 위협도, 굶주림과 공포도 이겨낸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편 포장지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께 밀편을 사드리고 싶어요. 자유의 맛이 담긴 달콤한 밀편을.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어느 안가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너무나 포근한 이불과 따뜻한 온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부터 자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혼자 눕는 것도 어색했죠.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도 새로웠어요. 포성과 총성이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 간간히 들리는 음악 소리까지. 이런 평화로운 소리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준호는 여전히 창가 쪽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의 습관이 남아있는지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민국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샤워를 하고 나서 계속 울고 있었고, 용식이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수화기를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영호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우리가 겪은 일들, 러시아군의 실상, 북한군이 처한 현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 첫걸음이자 남겨둔 동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베리아의 혹한도 이겨낸 우리였죠. 이 정도쯤이야. 어머니의 밀편 포장지를 베개 옆에 두고 저는 마침내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만의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믿을 만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를 통해 어머니와 소통도 할 수가 있었는데 곧 어머니도 남한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제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예정이에요. 모두들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리춘이는 완벽한 간판 아나운서입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여자이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야망을요. 그리고 가게 된 그 별장은 저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윤혜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윤혜미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뉴스를 볼 때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요 근래 북한이 많이 말썽을 피우고 있던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제 삶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김정은과 리춘이. 그 둘은 저를 아직도 벌벌 떨게 만들고는 해요. 지금도 가끔씩 그들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특히 그 비밀 별장은 상상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체로 침대에 있었던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힘들게 이야기를 꺼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방송국 PD로 일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일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듯한 저에게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어머니가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 리춘이라는 사실이었죠. 매일 저녁 뉴스에서 당의 업적을 전하는 그 당당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제 어머니였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녀가 어머니인 것을 말하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평양 교외의 조용한 마을에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할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는 보게 되었어요. 리춘이와 저의 아버지의 사진을 말이죠. 그 이후 저는 직감적으로 리춘이가 저희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저는 할머니에게서 조금씩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23세 리춘이는 제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무역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그렇게 둘은 결국 사랑을 나누고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죠. 리춘이가 임신을 하고 저를 낳자마자 아버지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할머니의 집 앞에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평양 교회로 이사를 했대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리춘이가 어머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학 소조에서 만난 강우철이라는 후배였죠. 우철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학교 도서관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누나, 시 한 편 읽어주세요. 우철이가 그렇게 부탁하면 저는 몰래 써둔 시들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시였죠.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요. 우철이는 제 시에 담긴 슬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우철이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강의실에 나오지 않더니 기숙사방도 비웠죠. 아무도 우철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의 대화가 새어나가 그가 어디론가 끌려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달간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철이는 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고 저는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던 방송국 PD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중앙방송에 들어가게 된 거죠. 첫 출근 날 붉은 벽돌로 지어진 방송국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이곳에서 어머니를 매일 마주치게 될 거란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저는 3층 편집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요.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니가 뉴스 스튜디오가 있는 4층으로 향하는 모습과 마주치죠. 치마 저고리에 빳빳하게 풀 먹인 저고리, 그리고 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까지. 어머니는 언제나 완벽해 보여요. 저는 그저 고개 숙여 인사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끔 어머니의 걸음이 살짝 늦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혹시 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시는 걸까요? 20살에 제 얼굴이 갓난아기였던 제 모습과 닮았을까요? 가끔은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만나 거울 속에서 저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든 눈썹과 오똑한 코, 그리고 도톰한 입술, 그런 특징들이 제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나와버리곤 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런 닮은 점들을 발견하실까 두려워서요. 때로는 어두운 편집실에서 혼자 울다가 문득 어머니께 달려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아요. 어머니, 저예요. 제가 어머니가 떠나보내신 그 아이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명성이 수십 년간 쌓아오신 경력이,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벽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송국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막 샤워를 하고 나온 참이었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고 비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란 제 심장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채였죠. 평양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문객이 그리 반갑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모의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문을 열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의 구멍으로 밖을 확인하려 했지만 방문자는 교묘하게 그 각도를 피해 서 있었죠. 다시 한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어머니, 리춘이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방송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이 아닌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특유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저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났던 향수의 향기가 비냄새와 섞여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재빨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으셨어요. 혜미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방송에서 들리던 그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아닌 불안과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꿈에서도 그려보았던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의 검은 코트에 제 눈물이 흥건히 젖어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리춘이는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리춘이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죠. 방송에서 보던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 묻어나는 손길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와 앉으신 리춘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셨어요.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하더구나. 어머니는 초콜릿을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제가 어릴 때 가끔 먹고 싶어 했던 초콜릿이었죠. 파란색 포장지는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그 작은 정성에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거실에 나란히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죠.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왔다고,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얀 세상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저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매년 제 생일이 되면 몰래 할머니 댁 근처까지 와서 저를 지켜보았다고, 특히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도 있었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감동으로 다가왔죠. 특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하늘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혜미야, 사실 엄마가 내 도움이 필요해. 그때 저는 너무나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어떤 것이든 도와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에 달콤했던 재회가 쓰디쓴 배신으로 변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이 한순간의 연기였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햇살이 밝은 낮이었지만 여전히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철저히 변장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어머니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최고 지도자님께서 너와 비슷한 젊은 여성을 찾고 계신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끝부터 발끝까지 한기가 느껴졌고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김정은의 여자로 바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거부하자 어머니는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죠. 이건 너와 엄마 모두를 위한 거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고 말투도 거칠어졌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며칠 전 그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냉혹함만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부한다면 내 할머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껏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슬픈 사랑 이야기도, 제가 상상해왔던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죠. 어머니를 닮은 이목구비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동안 그려왔던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베개를 꽉 껴안은 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어머니의 방송을 볼 때마다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라 믿었던 것, 매년 제 생일마다 어머니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던 것, 언젠가는 따뜻한 모녀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 희망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제 혼자만의 달콤한 상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권력을 향한 사다리의 한발판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만큼은 지켜드려야 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오롯이 제 몫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할머니는 제 잘못으로 고통받으시면 안 되니까요.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재회는 이루어졌지만 그건 제가 꿈꾸던 그런 재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며칠 뒤 새벽녘쯤이었을까요? 검은 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도착해 저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차가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웅장한 저택이었죠.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 앞에 서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호화로운 샹들리에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재단에 바쳐질 재물처럼 보이더군요. 경호원들은 저를 리춘이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넓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어요. 그때 신었던 하얀색 구두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똑똑 똑똑. 마치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죠. 첫날 밤 김정은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프랑스에서 들여왔다는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그렇게 첫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저 예쁜 옷을 입고 인형처럼 그의 앞에 앉아 술 친구를 해주다가 왔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주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검은색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평양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차가 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감정을 숨기고 그저 미소 짓는 인형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별장에서는 연회가 열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김정은이 사준 옷을 입고 방긋 웃으며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어야 했죠. 가끔은 다른 남자들의 스킨십도 받아주어야 했고요.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제 팔과 다리에는 늘 보랏빛 멍이 남아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라곤 했죠. 방송국에서는 긴 소매 옷으로 이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화장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가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의 침실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거부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니까요. 저는 그의 침대에서 그가 골라주는 속옷을 입고 그대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거 원하는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만 했죠. 대체 북한에서 이런 속옷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야하고 수치스러운 속옷들 뿐이었어요. 나를 보며 웃어 김정은은 저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그의 말대로 방긋 웃으면 만족스러운 듯 저를 안고 침대에 누워 제 입에 키스를 했죠. 입을 조금이라도 다물려고 하면 곧바로 구타가 시작되었기에 저는 온몸에 힘을 빼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의 입이 제 입술을 지나 온몸을 도배할 때면 제 몸이 부르르 떨리고는 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불쾌하고 힘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의 몸이 제 몸에 닿을 때면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매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매주 힘들었죠. 그러다 그의 기분이 좋아지면 나체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연애 중에 말이죠. 게다가 연애 중에 저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녀였는데 첫날은 얼마나 아프고 충격적이었는지 떠올리고 싶지도 않네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임은 절대로 하지 않더군요. 그저 생기지 않기를 바라야만 했죠. 그렇게 밤마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어머니, 리춘이는 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혜미야,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올라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저를 버린 거였죠. 제가 어떤 지옥에서 살아가는지 알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인했어요. 화장대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져 갔고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별장에서의 연애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어요. 목에 남은 작은 상처를 가리려 스카프를 고쳐 매고 있을 때였죠. 그때 김여정이 들어왔어요. 유내미 동무, 리춘이의 딸이라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비밀이었는데 김여정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리춘이가 자기 딸을 이렇게 팔아넘길 줄은 몰랐다며 김정은이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김여정은 리춘이에게 복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복수라. 그동안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단어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김여정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이번 실제 인민들이 겪은 힘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담은 대본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이걸 리춘이의 거짓 대본과 바꿔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때 팔에 멍자국이 은은히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사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이미 제 영혼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예정대로 대본을 들고 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러 간 사이 재빨리 대본을 바꿔치기 했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당당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원래 대본이 아닌 실제 인민들의 피해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편집실 구석에 숨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저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쇠사슬 같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듯했죠. 물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을 맺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답니다. 비록 그 웃음이 제 마지막 웃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그날 새벽 4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 소리인지 문 두드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이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꿔치기 한 대본으로 인한 방송사고의 대가를 치르러 갈 시간이 왔다는 걸요. 문을 열자마자 예상대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한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 때 창가에 놓아둔 작은 선인장 화분이 떨어져 깨졌어요. 할머니가 제 생일에 선물해 주신 거였는데 깨진 화분 사이로 흙이 흩어지는 걸 보며 문득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맨발로 끌려나가는 동안 차가운 복도 바닥이 제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이웃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서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죠. 그분은 아마도 오늘 밤 일을 모두 보고 들었을 텐데 앞으로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실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큰 트라우마가 되니까요. 끌려나가는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이웃집의 불빛이 살짝씩 흔들렸어요. 보이부 건물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회색빛 건물이었습니다. 습한 지하 신문실로 끌려갈 때 복도를 따라 들리는 제 발자국 소리가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죠. 철문이 열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멎는 줄 알았어요. 신문관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우철이었으니까요. 순간 문학 소조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의 우철이가 떠올랐어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던 그의 미소, 시를 읽을 때면 반짝이던 순수한 눈빛, 베란다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우철이는 차가운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제복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신문관의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괜찮아요, 누나, 내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일었어요. 그렇게 2시간의 신문 동안 차가운 신문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제 그림자가 벽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우철이는 규정된 질문들을 던졌어요. 방송사고의 경위에 대해 말하시오. 공모자가 있었습니까? 당의 은혜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요. 신문실 구석에 놓인 낡은 시계가 새벽 7시를 가리켰을 때 우철은 다른 보이부원들을 내보냈어요. 이제 단둘이 신문하겠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문이 닫히자마자 우철은 재빨리 일어나 벽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누나, 10년 만에 듣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보이부에 들어온 것도 이 끔찍한 체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고요. 대학 졸업 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도, 그동안 저를 지켜봐온 이야기도, 리춘이가 저를 김정은에게 바친 것도, 제가 별장에서 겪은 모든 고통도 알고 있었다면서 우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미안함으로 떨렸죠. 이제 제가 누나를 구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가 건네준 쪽지에는 탈북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풀려나면 사흘 뒤 자정에 평성시장 뒤편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할머니도 함께 탈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쪽지를 읽는 동안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 설렘?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건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햇빛 같았어요. 이제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보이부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우철이는 다시 차가운 신문관의 목소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죠. 문이 열리고 다른 보이부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철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매일 보이부에 출석하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 준비를 했어요. 보이부원들의 감시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챙겼죠. 달러로 바꿔둔 비상금, 작은 약봉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저 갑자기 친척 집에 가야 한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얼굴을 바라보셨고 밤마다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을 뿐이죠. 그 따뜻한 손길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밤 평성시장 뒤편에서 우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을 알아보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정말 올 줄 몰랐거든요. 어쩌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있었고. 하지만 우철은 정말 왔어요.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서둘러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우철이가 준비한 트럭에 올라탔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제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평생을 이 땅에서 사신 할머니께 이런 선택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깊은 밤,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검문을 피해 우회하고 때론 숨어서 이동했죠.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차가운 강물이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강을 건널 때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철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나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작은 속삭임이 강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충성도, 강요된 미소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을 테니까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좁은 방에 숨어 지내야 했고 밤에만 조심스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긴 여정도 시작됐어요. 때로는 트럭 짐칸에, 때로는 열악한 배에 몸을 실어야 했죠. 할머니가 고열로 쓰러지셨을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이 여정이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와 할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리춘이의 딸도 김정은의 선물도 아니에요. 그저 저 자신으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철을 생각해요.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곧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보내는 평범한 오후였죠. 따스한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려던 참이었어요. 할머니는 요즘 시민권 공부를 하고 계신데 오늘도 열심히 하셨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혜미 씨, 우철 씨가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의 짧은 한마디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반년 동안 매일 밤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정작 소식을 들으니 어떤 감정인지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쁨? 설렘? 아니면 두려움? 아마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잎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 같았어요. 우철은 수많은 비밀 문서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가 보이부에서 근무하며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자료들이었어요. 김정은의 사생활부터 고위 간부들의 비리, 그리고 리춘희에 대한 기밀 문서들까지. 특히 리춘희의 문서를 볼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고하고 배신했는지, 심지어 저를 김정은에게 바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문서를 읽는 내내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리춘희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우철과의 재회는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서울 남산 아래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의 얼굴은 많이 헬스케져 있었어요. 보이부 제복 대신 입은 청색 셔츠가 어깨에 살짝 헐렁해 보였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탈북을 준비하면서도 늘 정체를 숨겨야 했을 그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누나, 많이 기다리셨죠? 그의 첫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대학 시절 문학 소조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순수한 문학 청년이 아닌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용기 있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보았어요.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북한에서의 마지막 1년간 있었던 일들, 그가 어떻게 탈북에 성공했는지, 국경을 넘으면서 겪은 위험한 순간들, 때론 웃고 때론 울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특히 그가 재탈북 이후에 겪은 신문과 감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가 저와 할머니를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감내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죠. 지금은 함께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우철이 용기를 주었어요. 누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 제 증언은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국제 인권단체들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우철이 가져온 문서들은 북한 체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가끔은 리춘이를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증오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죠. 어쩌면 그녀도 이 체제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그녀도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다면 그때는 진정한 모녀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우철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줘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얼마 전 우철이가 저에게 조용히 청혼했어요. 한강 공원에 눈 쌓인 벤치에서였죠. 누나,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평생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의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혜미가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하시면서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인권단체 동료들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지금은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어요. 언젠가 이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더 이상 거짓과 위선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요.